네, 교과서 48쪽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게 형성인데요. 이 발전 부분에서는 중국의 큰 변화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북방 민족인 유목민족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흉노족 정도만 배웠었는데, 그리고 오호에서 선비저갈강 요 정도 배웠었는데, 수나라 당나라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들이 점점 영향력을 확대했죠. 이제는 중국 전체를 차지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송의 발전과 북방 민족의 대두는 유목민족들의 정복왕조가 발전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목 먼저 써볼 건데, 이 우선은 한족이 다시 나라를 되찾았던 왕조가 송나라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다시 유목민들에게 빼앗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위진남북조 시대의 송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송나라, 그리고 색깔을 조금 구분해서 쓸게요. 유하고 금, 그리고 원, 이 세 나라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족의 나라와 그 다음에 거란족, 그리고 여진족, 그리고 몽골족의 나라가 각각 왕조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4개를 구분을 해서 보시고요. 이 916년부터 시작해서 1368년까지 좀 다소 긴 시간인데, 국가 명칭을 먼저 살펴보시면 처음에 들어가는 게 송의 발전이고요. 두 번째가 송의 사회와 경제, 세 번째가 송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3개 단원이 다 송나라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이 송자는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 이전에 있던 송나라들하고 한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요가 건국되기 직전의 시대는요, 우리가 당나라에서 연장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당나라가 혼란을 겪다가 이 사이에 5대 10국이라는 또 다른 분열기가 잠깐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짧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얘기를 하지는 않겠고요. 이 시기에 유목민족들이 이제 이 한족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란이나 여진이나 몽골 같은 유목민족들을 전부 다 우리가 공통점을 찾자면, 우선 유목 생활. 유목이라는 건 여러분 가축을 기르면서 이동 생활을 하는 걸 유목이라고 하거든요. 목동할 때 목자고요. 그 다음에 유자는 흘러다니다 할 때 유자입니다.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거주지도 없고, 또 기동성이 좀 빠르고, 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보다는 양이나 말과 같은 가축들을 더 많이 기릅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나 도시 같은 것도 없고요. 유목 생활하고 그 다음에 가축들과 자연에서 함께 생활을 하려면 도시 문명이 형성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연에서 생활을 하는 이런 면모가 더 많습니다. 자, 그 왕조들이 이제 오른쪽에 나올 거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유목민족도 아니고 그 이민족도 아닙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한족의 왕조고, 그리고 이제 이 송나라를 세운 사람이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광윤은 본인이 절도사 출신이긴 합니다. 당나라에 있었던 그 절도사 관직 기억나시죠? 그래서 본인이 군인 출신인 만큼 군사력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절도사들이 성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즉위를 하자마자, 나라를 세우자마자 절도사를 좀 억압하는, 누르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도사는 여러분 약간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인, 장군. 그러면 이 절도사를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무력보다는 학문을 중시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과 무를 비교한다면 문을 더 중시하는 정책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책을 문치주의라고 해요. 문치주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무술, 싸우는 것보다는 글, 그리고 학문을 더 중시해서 통치를 하는 정책이 문치주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황제가 과거 시험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차 서류에서 통과를 하고 합격을 해서 올라왔어도 황제가 최종으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코 앞에서 시험을 다시 본다 해서 이 시험을 전시라고 합니다. 황제의 앞에서 다시 실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제도를 황제가 쥐고 그 다음에 2부에서 합격 처리를 해서 올렸어도 황제가 거부를 하게 되면 합격이 취소되는 이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주관하는 시험 문제도 직접 내는 일도 있기도 하고요. 자, 결과적으로 황제가 나를 합격시켜줬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는 사대부들이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문치주의 실시를 했을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무술보다는 학문을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점점 싸우는 사람들이나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홀대하게 되겠죠. 대우가 좀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방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의도를 했던 건 아닌데 이제 절도사가 성장을 하는 것을 방지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송나라 때 이렇게 설립된 체제를 우리가 황제가 너무 굵어서 좀 바꿀게요. 황제가 권력을 독차지하고 다스리는 시스템이다. 해서 황제 독재 체제라고 합니다. 네, 이 황제 독재 체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국방력 약화로 연결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아래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북방 민족이 성장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북방은 말 그대로 중국의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북방 민족의 거란 그리고 이제 이 서하의 탕구트족 이런 민족들이 한쪽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특히 936년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바로 연운 16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건 지역 이름이고 주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고을을 뜻하는 그런 지명이거든요. 연운 16주 잠깐 교과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여기에 보이고 있죠. 자, 연운 16주는 지금 이 남경하고 서경 사이에 있는 중국 전체로 보면은 중국의 가운데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설명을 보시면 926년에 발해를 멸망시키고 화북지방의 요지인 연운 16주를 얻었다. 그래서 이후 이를 되찾으려는 송나라와 여러 차례 싸움을 벌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차지하면서 사실 중국은 자존심에도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약세라고 하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거란족, 즉 요 나라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해마다 경제적인 대가를 바칠 테니까 제발 쳐들어오지 말아줘 라고 하는 해마다 비단과 차, 그 다음에 은 등을 바치겠다라는 약속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세패라고 해요. 화폐할 때 패자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서하라는 나라를 세우는 탕구트족. 탕구트족은 여러분 자음이 잘 보면 티벳하고 약간 비슷하죠? 그쪽 지역에 살고 있던 이제 유목민족인데 얘네들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도 서하에게도 세패를 지급해요. 그럼 송나라에서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지금 세패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귀족들은 내지 않아요. 그럼 누가 내느냐? 일반 농민들이 냅니다. 이게 다 세금이겠죠. 그러면 점점 어떤 상황이 이어질 거냐면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지치게 되면서 국가에 세금을 못 낼 거 아니에요. 이 과태료까지 다 백성들이 부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가 재정이 세금이 점점 안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문치주의 정책은 이어지니까 국방력은 약해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개혁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국과 강병을 이룩하기 위한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부국은 나라를 부유하게 만든다라는 뜻이고 강병은 병사를 강하게 한다는 거죠. 자, 국가가 이거 두 개가 잘 되면은 상당히 훌륭한
통치를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 때 이제 이 개혁을 추진해 보고 싶은 왕과 그다음에 당시에 개혁을 이루고 싶었던 신하 중에 왕안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의 뜻이 맞아 떨어져서 이제 특별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 법이 바로 뭐냐면 신법이에요. 신법. 자, 신법은 변화를 추구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변법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내용이 일반 백성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면 자, 균수, 그리고 청묘, 시역, 모역, 그 다음에 복합보마법인데 네, 칸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이어서 쓰시고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내용 한번 볼게요. 청묘는 농민한테 싼 이자로 영농자금을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시역법은 상인한테 싼 돈으로 이자를 싸게 해가지고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모역법은 몸으로 내는 세금 있다 이런 설명 드렸었는데 이거 대신에 돈으로 이제 이 노동자들을 구해서 농민들 대신에 다른 사람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을 시켜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균수법은 뭐냐면 물가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이 쌀 때는 정부가 대신 사주고 물건이 비쌀 때는 정부가 갖고 있는 걸 팔아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복합법이랑 보마법은 지금 이제 장정을 훈련시키고 말을 기르게 해서 둘 다 전쟁과 관련 있는 이거는 국방력이 강화가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개혁 내용이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나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게 실패를 하게 되느냐? 이걸 위한 자금이 다 대귀족이나 상인들의 돈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재산을 내놓기 싫었던 보수적인 성격의 관료들이나 아니면 이제 기부금을 내야 되는 상인이라던가 이 농민들을 지금 이제 소작농으로 부리고 있는 지주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싫어해요. 싫어하고 왕안석이 이제 뭐 오늘날로 따지면 공산주의자라는 둥, 뭐 왕권을 노린다든지 이런 이제 그 핑계를 대가면서 이 왕안석의 개혁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패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의 근간이 되는 농민과 노동자와 상인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왕안석 자체도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가 잘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보면 망가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방력은 더욱 약화가 됐고 요 나라에 이어가지고 여진이라고 하는 민족이 뒤이어서 금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송나라가 이때는 기회다 해서 연운 16주를 되찾고 싶은 마음에 잠깐 금과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괴롭혔던 요 나라를 멸망을 시켜요. 이제 그렇게 하고 연운 16주를 받기를 기대했는데 금나라 입장에서는 요 나라가 누리던 거 다 누리고 그 다음에 여전히 송나라도 누르고 남쪽 지역까지 다 차지하고 싶겠죠. 그래서 오히려 송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이제 예상치 못한 어떻게 보면 예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송을 공격을 하게 되면서 여진족한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북 지역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나라가 요 나라 멸망시키고 나더니 얼굴을 바꾸면서 이제 송나라의 왕자하고 이제 공주들을 하고 황후들을 다 잡아가는 것이죠. 이게 송 입장에서는 굉장한 변고다 해서 1126년에 정강해변이라고 합니다. 자, 정강해변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금나라가 공격을 해서 황제와 그 가족들이 황실 식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치욕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화북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위진남북조 시대에 우리가 개발이 됐었던 양쯔강의 남쪽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1127년이고요. 이때부터의 송나라를 우리가 남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남송시대가 열리는 거죠. 자, 이렇게 군사력은 매우 약한 나라가 송나라입니다. 군사력이 약한 데 비해서 사회하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문화적인 부분 잠깐 보시면 송나라 때 기억해야 할 우리가 계층 사대부 선비 사자를 씁니다.
사대부들은 유교적인 지식 소양을 가지고 있고요. 위진남북조 시대의 귀족들에 비해서. 그리고 학자이면서 공무원이기도 합니다. 삭조가 학자 관료층인데 황제 앞에서 시험을 보는 그 전시와 과거 시험을 통해서 간직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대토지를 소유하고 성리학을 발달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송나라가 수도를 옮긴 이후에는 강남 지역이 더욱더 개발이 되면서 특히 남송 시대에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중국 경제의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농업하고 상업 부분은 우리가 이런 걸 합쳐서 산업이라고 하는데 경제 분야죠. 다양한 농법 그리고 새로운 농기구들도 사용을 하게 되고 강남 지역은 날씨가 좀 어때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따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년에 2번씩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내기를 통해서 한국사에서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모내기 하는 동안에 논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내기는 모판에다가 어린 벼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논에다가는 보리를 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리가 한 4월쯤에 이제 그 수확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리 수확하고 잘라내고 나서 모판에 있었던 벼를 또 옮겨 심으면 10월 달에 또 수확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번을 수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식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먹을 게 일단 많아지게 되니까 그러면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우리가 2배로 많아진다는 거는 굉장히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한편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말씀드린 모내기 이양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비어있는 논을 활용해서 2번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식량이 증가할 수 있었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먹을 것도 많고 식량도 많고 여유가 생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서 쓰겠죠. 그래서 수공업 기술을 발달하고 식량 증가하게 되면은 인구도 늘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송의 문화 부분 보시면 송나라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이 대의명분과 화이론을 중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유학에서 특히 성리학에서는 이름값이라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의명분은 내가 어떤 역할을 사회에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화이론이라는 거는 민족이 다 동일한 게 아니고 화족이라는 한족과 이민족이라는 오랑캐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한족은 한족답게 이민족은 이민족답게 이거를 구분하는 논리가 바로 화이론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하나 빼먹었네요. 괄호 안에 동업조합 출연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는 시박사 설치. 자, 시박사는 뭐냐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무역 기구가 시박사입니다. 당나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송나라 때까지 씁니다. 그래서 이 괄호에 그 2개 적으시면 되는데요. 동업조합, 길드와 같은 거, 그리고 시박사 이렇게 2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화이론 얘기하고 있었고요. 한족과 그 다음에 유목민족을 구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중화 사상에서는 유목민족을 오랑캐라고 좀 낮춰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밑에 학문 부분은 우리 윤리와 사상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성리학 그리고 역사학 2가지입니다. 남송 시대에 대라고 하는 거는 시대를 의미를 하는데요. 주희라고 하는 인물이 훈고학적 성향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는 좀 더 진지해지는 성격입니다. 이 사람 나중에 마스터가 되기 때문에 자라는 명칭을 받아요. 이 사람이 주자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성리학은 조금 더 훈고학에 비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 조금 더 철학적이에요. 우주의 본질, 변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좀 더 생각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학문입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사마광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역사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자칫통감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마천의 사기만 알고 있지만 이제 자칫통감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송나라 시대 역사책입니다. 시간이 일어난 순서대로 썼어요. 그래서 편년체 서술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자, 밑에 여러분 좀 별표해 주시는데 이 시기 이제 중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물건들이 발명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쇄술의 기본이 되는 활판. 너무 굵어서 선생님이 글씨를 다르게 쓰겠습니다. 네, 인쇄술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활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활자를 사용하는 키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씨 하나하나를 모아가지고 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침반, 예, 화약은 특히 그 당시에 광산을 개발하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화북 지방을 지금 이민족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밑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송나라가 해상무역에 더 열심히 투자를 하게 되고, 이 해상무역에 반드시 중요한 게 여기 보이시는 나침반입니다. 그죠? 배가 방향을 잡아야 될 때 나침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문화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끊었다가 이민족 왕조 살펴볼게요.